안녕하세요. 저는 미셸이라고 합니다. 제가 다니는 곳은 미국 뉴욕주의 명문 사립대학 코넬 대학교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양조학과에 재학 중인 3학년 학생인데 사실 이 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는 그저 맥주나 와인 정도만 가까이 접해봤을 뿐 전 세계의 온갖 술 문화에 대해 그리 심도 있게 알지는 못했습니다. 양조학과라는 곳이 워낙 마니아적인 곳이기도 하고 다양한 문화권에서 온 학생들이 각자의 나라 술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분위기가 강해서 입학 후 저는 정말 새로운 경험들을 쉴 새 없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독특한 향이 가득한 중남미의 증류주부터 달콤하고 농후한 유럽의 전통 와인, 그리고 아시아권에서 온 학생들이 가져온 각양각색의 술들이 저를 끊임없이 유혹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저와 같은 양조학과 학생들끼리 모여 정기적으로 열리는 학교 축제에서 세계 술 박람회라는 부스 행사가 개최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저희 학교 내에서 가장 인기 많은 행사 중 하나였고 세계 각국의 술을 직접 시음해 볼 수 있다기에 저 또한 엄청난 기대를 했습니다. 특히 저는 이전 학기의 과제로 인해 프랑스 와인 동아리 부스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 부스가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올해는 또 어떤 나라의 술이 그 프랑스 와인 부스의 아성을 무너뜨릴까? 라는 호기심도 생겨서 축제가 열리는 그날 아침부터 일찍 부스 주변을 서성였지요. 애청자 여러분, 1초만 소중한 시간 내주시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계속됩니다. 그런데 축제 당일에 가보니 그 화제의 중심은 예상과 달리 프랑스 와인 부스가 아니었습니다. 의외로 학생들의 시선과 발길을 사로잡은 것은 초록색 병이 주르륵 진열되어 있는 한국 술 부스였지요. 저로서는 한국 술이라면 김치와 비빔밥처럼 유명하기는 해도 과연 술이 그렇게까지 대단할까? 라는 막연한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믿기지 않을 만큼 학생들의 열기와 관심이 폭발적이었습니다. 평소라면 누구도 의심치 않고 이번에도 프랑스 와인이 최고지라고 했을 텐데 이 부스 앞은 사람들이 장사진을 치며 시음을 위해 줄을 설 정도였습니다. 한국 술 부스에서는 무언가를 계속 섞어서 탁한 색이 만들어진 음료도 있고 맑은 빛깔의 투명한 술도 보였습니다. 부스에 다가가니 차분한 분위기의 한국인 학생이 시음을 안내하고 있었는데 그 학생이 바로 제 동기 중 한 명인 나영이었습니다. 나영은 평소에도 매우 차분하고 배려 넘치는 성격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녀는 학과 내에서도 주류 지식이 상당히 풍부한 편이었고 실험실에서 진행되는 발효 실습 같은 것에 유난히 열정적이어서 교수님들도 아낀다는 이야기가 돌곤 했습니다. 와, 정말 사람들이 많네. 여긴 무슨 술을 소개하고 있는 거야? 하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나영은 부드러운 미소로 저를 반겨주면서 몇 가지 술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때 처음 접한 게 소주와 막걸리였습니다. 소주는 평소에 흔히 마시는 보드카나 진처럼 강렬한 도수가 아닐까 했는데 맛을 보니 은근히 부드러우면서도 알싸한 특유의 향이 있었습니다. 어떤 브랜드의 소주였는데 과일 맛이라고 해서 맛을 보니 정말 달콤함과 은은한 풍미가 어우러져 있었고 도수가 생각보다 낮아서 부담 없이 마실 수 있겠다는 느낌이 들었지요. 특히나 과일 맛이 첨가된 소주 같은 경우 젊은 층에서 인기가 많다고 했는데 실제로 제 입맛에는 굉장히 잘 맞았습니다. 막걸리도 한 모금 마셔봤는데 맑지 않고 뽀얀 빛깔을 가진 이 탁주가 입안에서 고소하고 살짝 신맛이 감도는 게 의외의 신선함이었습니다. 쌀로 빚었다고 하니 혀끝에 풍미가 독특하게 맴돌아 굉장히 호기심이 일었습니다. 미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심지어 러시아 출신 학생들까지 저마다 감탄하며 한국 술을 시음했고 부스는 순식간에 북새통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프랑스 와인 부스보다도 훨씬 인파가 몰리는 광경이 신기하면서도 인상적이었죠. 다른 나라 학생들도 이 술은 어디서 살 수 있냐며 묻고 전혀 몰랐는데 한국 술이 이렇게 맛있다니라며 놀라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부스의 한쪽에서 거칠게 다가오는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들 대체 뭐 하는 짓이야? 한국 술이라고? 아니, 저거 다 중국 술 베껴온 거잖아. 하고 무례한 큰 소리가 들리더니 짝퉁 술 팔지 마. 여기 중국 술이 최고야. 라며 노골적으로 야유를 보내는 이가 있었습니다. 돌아보니 그 역시 저와 같은 양조학과에 다니는 주울링이라는 중국인 동기였습니다. 주울링은 평소에도 중국 최고, 중국 외의 나라는 다 중국의 하위 문화라는 식으로 떠들고 다녀서 갈등을 자주 빚는 인물이었습니다. 자존심이 굉장히 세고 다혈질적이라 조금만 자극이 와도 발끈하곤 했지요. 게다가 대놓고 한국을 중국의 속국 정도로 취급하는 사고방식을 가져서 한국인인 나영과는 종종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알고 보니 주울링 역시 학교 축제에서 중국 술 고량주를 중심으로 소개하는 부스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프랑스 와인 부스만큼이나 인기를 끌 줄 알았는데 의외로 사람들이 한국 술 부스로 몰리자 자존심이 상한 나머지 이렇게 몰려온 듯 했습니다. 그녀는 친구들까지 데리고 와서 온갖 악담을 퍼부었고 주위 사람들이 말려도 막무가내였습니다. 중국 술이 원조다. 한국 애들은 우리 중국의 기법을 전부 훔쳐갔지. 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소주? 그거 중국 백주의 흉내잖아. 오랜 역사도 없고 알맹이도 없는 짝퉁 주제에 뭐가 잘났다고 이리 날뛰어. 하면서 근거 없는 비난을 이어갔지요. 나영은 처음에는 차분하게 이 술들은 한국의 전통적 양조 방식으로 만들어졌고 실제로 해외에서 수출량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특히 소주는 지난해만 해도 전 세계에 2억 달러어치 이상 수출이 됐고 미국, 중국, 일본을 포함해 무려 95개국에서 소비가 늘어나고 있어. 라고 설명했지만 주울링은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갈등이 커질까 우려했지만 다행히 주위의 만류로 곧 상황이 정리되면서 일단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축제장 분위기는 다소 어수선해졌지만 나영은 크게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소주와 막걸리 그리고 다양한 한국 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그 현장을 지켜보며 도대체 저 술이 얼마나 대단하기에 프랑스 와인보다도 인기를 끌고 심지어 중국 술 판매자까지 질투하게 만들지? 라는 궁금증이 더욱 커졌습니다. 축제가 끝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양조학과에서는 교수님 주도로 아시아 지역 술 문화의 세계적 파급력을 주제로 한 세미나 수업이 진행됐습니다. 저는 이 수업이 꽤 흥미로웠는데 교수님은 원래 일본 사케나 중국 백주, 한국 소주 등 동아시아 술에 남다른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게다가 이 교수님 역시 소문으로는 한국 술을 특히 좋아하신다고 들었기에 이번에 혹시 축제 때 있었던 이야기라든지 한국 술의 강점 같은 걸 알려주시면 재미있겠다 싶었습니다. 예상대로 수업이 시작되자 교수님은 칠판에 아시아 국가들의 주요 전통 술 이름을 적으며 각 술의 도수와 발효 방식 그리고 해외 시장에서의 인지도 등을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사케는 깨끗하고 부드러운 풍미로 과거부터 세계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인정받아왔고 중국의 백주는 50도를 웃도는 강력한 도수와 독특한 향을 자랑한다며 이 두 술은 과거부터 아시아 대표술로 주목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시장을 보면 한국 소주가 빠르게 그 지위를 넘보고 있지요. 특히 미국, 중국, 일본을 포함해 95개 국가로 수출되고 있으며 지난해에만 2억 달러가 넘는 금액을 기록한 데다 과일 소주 등 다양한 변형 제품으로 젊은 세대의 취향을 사로잡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수업 중간에 의기양양하게 손을 든 사람이 있었으니 다름 아닌 주울링이었습니다. 그녀는 교수님, 제가 보기엔 그 수출 기록은 그냥 일시적인 유행일 뿐입니다. 일본의 사케나 중국의 백주처럼 오랜 역사도 없고 한국 술은 어차피 전부 중국 술 베낀 거잖아요? 그러니 거품은 곧 꺼질 거라 봅니다.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공격적으로 말했습니다. 분위기가 순간 살짝 얼어붙었지만 교수님은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미소를 띤 채 차분히 받아치셨습니다. 세계 주류 시장 데이터를 보면 한국 소주의 성장세가 단순히 반짝하고 끝날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미국 등지에서 한식이 유행하면서 소주와 함께하는 식문화가 자리를 잡고 있어요. 게다가 영국의 대형 체인점인 리들에서 소주를 판매 중이고 젊은 세대들이 저도수 과일맛 소주를 칵테일로도 즐기는 등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독자적인 트렌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K-팝이나 한국 드라마의 영향으로 술자리 장면에서 녹색 소주병이 반드시 등장하니 호기심 많은 해외 소비자들이 한 번쯤 먹어봐야겠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주울링은 눈살을 찌푸리며 못마땅하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이어서 중국 백주가 53도 등 강한 도수로 나름 특징이 있고 일본 사케가 깔끔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인정받은 것처럼 한국 소주도 과거에는 맹맹하다는 평가를 받았을지 몰라도 이젠 다양한 과일 맛, 젊은 층 취향, 도수가 낮으니 부담이 적다라는 경쟁력으로 시장을 선점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맥이라고 해서 맥주와 소주를 섞는 독특한 문화도 인기를 얻고 있지요. 심지어 어떤 멕시코 매체에서는 소맥을 한국 대표 음식 중 하나로 꼽을 정도라고 하니 문화적 영향력이 상당합니다라고 덧붙이시자 주울링은 순간 얼굴이 벌개져서 무언가 항의하려는 듯 보였습니다. 거기다 나영이 조용히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한국 술은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의 정책으로 인해 전통적인 주류 문화가 많이 억제되었던 역사가 있기는 합니다. 다만 최근 들어 소규모 양조장들이 부활하고 전 세계로 수출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많은 분들이 소주만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막걸리나 청주, 백세주, 복분자주, 매실주 등 다양한 한국 전통주가 존재하고 각 술마다 특유의 맛과 역사가 있어요. 나영은 거만하게 말한 것도 아니고 조용조용 설명하듯 말했는데도 주울링은 그저 격앙된 목소리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우리는 백주도 있고 황주도 있어. 한국 같은 소국이 어디서 감이라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러다 이성을 잃고 중국 속국 주제에 까불고 있어. 라고 악다구니를 쏟아내자 결국 교수님이 나서서 크게 호통을 쳤습니다. 주울링 학생, 그 정도로 모욕적인 말을 하면 곤란해요. 역사의 사실관계를 떠나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술과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학술적 토론입니다. 한국은 이미 K-팝, 드라마, 영화 등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독자적인 브랜드 파워를 쌓아가고 있으며 소주 역시 아시아 대표 술로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를 무턱대고 베낀 거라고만 주장하는 건 학술적인 자세가 아니지요. 교수님의 단호한 태도에 수업 분위기는 더욱 얼어붙었고 주울링은 얼굴이 시뻘개진 채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강의실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순간 적막해진 강의실을 보며 당황했지만 교수님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수업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저로서는 그 장면이 무척 인상 깊었고 한편으로 도대체 한국 술이 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떠오르고 저 친구가 왜 저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까? 하는 궁금증이 더 커졌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복도로 나가자 나영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아까 미안해. 수업 분위기를 흐려서라고 조심스레 말했는데 오히려 제가 내가 사과할 일이 아니야. 그런데 정말 궁금해졌어. 도대체 한국 술이 왜 이렇게 인기가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알려줄 수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나영이와 대화하며 친해지기 시작했고 그녀는 저에게 이것저것 한국 주류 문화에 대해 소개해 주었습니다. 우선 나영은 최근에는 전 세계 젊은 세대들이 알코올 도수가 낮고 과일향이 가미된 술을 선호하는 추세인데 한국 소주가 그런 흐름에 딱 들어맞았어. 과거에는 진이나 보드카처럼 높은 도수를 즐기는 경향이 있었지만 이제는 부담 없고 달콤한 맛을 찾는 사람들이 많거든. 또 K-팝 중 블랙핑크의 로제가 부른 아파트라는 노래가 있잖아. 그게 원래 한국식 술게임에서 이름을 따온 곡인데 전 세계 술자리에서 이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대.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아파트 게임이 뭐지? 라는 호기심을 갖게 되고 그 게임을 하려면 소주가 있어야 한다고 하니까 더더욱 소주가 유명해졌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저는 그 로제의 아파트라는 곡을 잘 몰랐는데 나영이 자세히 알려주어서 인터넷을 찾아보니 정말 세계 곳곳 술집에서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이 노래가 흘러나오는 영상이 심심찮게 올라오더군요. 심지어 강남 스타일을 넘어선 새로운 한국 대표곡이다라는 말이 실감날 정도였습니다. 조금 과장된 부분이 있다 해도 그 파급력은 대단했지요. 이후 저는 나영과 조금 더 자주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나영 역시 술을 좋아했지만 취하면 흥청망청 마구 달려들기보다는 차분하게 맛과 풍미를 음미하는 타입이었습니다. 교수님도 그런 나영의 태도를 높이 사셨는지 실습 과제에서 한국 술을 주제로 함께 연구해보라고 제안하시기도 했습니다. 물론 저로서는 그게 꽤 흥미로운 기회였고 세계 시장에서 저렇게 성장세를 보인다는 소주와 막걸리 그리고 한국의 다른 술들을 함께 조사해보니 정말 다양하고 깊이 있는 문화가 배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 중에는 가문마다 대대로 비법을 이어오는 전통주도 있고 전국 각지 양조장에서만 소량 생산되는 특산주도 있다 하더군요. 학기가 지날수록 저는 한국 술 문화에 더욱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학과 친구들끼리 주말에 모여서 파티를 하게 되었는데 이날 테이블 한 구석에 놓인 것이 바로 한국의 소맥 재료들이었습니다. 소맥이라 함은 소주와 맥주를 섞어서 마시는 문화를 말한다는데 한국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아주 흔한 음주 방식이라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정말 이렇게 섞으면 맛이 나야? 하는 의구심이 들었지만 막상 한 모금 마셔보니 어우러지는 특유의 맛이 꽤 매력 있었습니다. 맥주의 탄산과 시원함이 소주의 부드러운 알코올감과 섞여 묘하게 입에서 톡톡 터지는 느낌이 기분 좋았습니다. 그리고 소맥을 재밌게 만들어 마시는 방법이 한국식 술게임과 결합되면 파티가 더 신나게 활기를 띠곤 한다고 나영이 이야기해 주었는데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 새롭게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오히려 유럽 출신 친구들도 이거 칵테일 같은 느낌이네 라며 즐겁게 따라했고 다들 한국의 소맥 문화를 꽤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파티 현장에 곁눈질로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주울링이었습니다. 그녀는 친구들이랑 맥주 섹션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우리가 소맥을 즐기는 모습을 곁눈질로 보고도 못 본 척했는데 마치 혼자 열등감을 느끼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직접 다가오지는 않았고 특유의 자존심 때문인지 여전히 한국 문화를 깎아내리는 태도는 유지했으나 내심 궁금해하는 기색이 역력해 보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방학이 다가올 무렵 나영은 저에게 이번 방학 때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혹시 너도 한국에 와볼 생각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전부터 언젠가 한국에 가서 한식과 한국 술 문화를 제대로 체험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기에 망설임 없이 그러고 싶어. 라고 대답했지요. 그리고 곧이어 실제로 한국행 비행기 표를 끊었고 방학이 시작되자마자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태평양을 건너 한국 땅을 처음 밟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내린 첫날부터 저는 문명화된 인프라와 깔끔한 거리 풍경에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미국이라고 해서 어느 도시든 완벽하게 깔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서울의 화려한 도심 풍경과 시원하게 뚫린 지하철 노선을 보면서 한국이 정말 발전된 나라구나라는 걸 체감했습니다. 또 거리마다 넘쳐나는 맛집과 카페, 그리고 K-팝 노래가 울려 퍼지는 상점들이 제 눈에는 모두 새롭고 흥미로웠습니다. 그 다음 날, 나영과 저는 유명한 소주 제조 시설을 견학하기 위해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한참 이동해 간 곳에는 현대적인 설비로 가득 찬 대규모 생산 공장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했던 점은 무작정 공장 규모만 큰 게 아니라 생산 과정에 오랜 세월 이어져 내려온 전통 발효 기법과 최신 과학 기술이 함께 접목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담당자로부터 설명을 들어보니 증류소주와 희석식 소주가 어떻게 다른지, 또 과일향을 넣는 공정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등이 자세하게 안내되었습니다. 현재 한국 소주는 전 세계 95개국 이상으로 수출되고 있고 그중 미국 비중이 24.3%, 중국이 19.9%, 일본이 19.2% 정도로 큰 편입니다. 라는 설명을 듣고 나니 이 공장이 만들어내는 어마어마한 물량이 모두 해외로도 나가고 있다는 사실이 다시금 실감이 났습니다. 소주 공장 견학을 마친 뒤에는 나영이 강원도에 있는 막걸리 장인을 찾아가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대규모 시설과는 달리 전통주 장인들은 대부분이 지역 특색이 짙은 환경에서만 생산 활동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정말 한국 술을 깊이 이해해보고 싶다면 그 현장에 가봐야 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에 귀가 솔깃해져서 곧바로 일정에 맞춰 강원도로 떠났습니다. 서울에서 꽤 거리가 있었지만 KTX와 버스 등을 타고 비교적 편안하게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강원도의 작은 마을에서 만난 막걸리 장인은 오랜 세월 전통 누룩과 쌀을 사용해 막걸리를 빚어온 분이셨습니다. 그곳은 마치 시간여행을 하는 듯한 고즈넉한 분위기의 양조장이었고 내부에는 크고 작은 항아리들이 빼곡히 놓여 있었습니다. 장인은 반갑게 저희를 맞이하시며 마치 손녀라도 온 듯 정겹게 말을 건네셨습니다. 멀리서 왔다고 들었는데 안 힘들었어? 하고 물으시는 말투에서 왠지 모를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미숙하지만 최대한 공손하게 인사드렸고 장인은 막걸리는 그저 발효주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여기에 사람들의 정이 담긴 거란다. 곡식 한 톨도 허투루 쓰이지 않고 함께 웃고 떠들며 술을 빚는 과정 자체가 우리 문화를 지켜온 힘이었지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직접 빻은 쌀을 씻고 누룩을 넣어 숙성시키는 과정에서는 언제 물을 어느 정도 온도로 넣어야 하는지, 온도 조절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의 세세한 부분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한편 막걸리 발효실에서 풍기는 향기는 고소함과 달큰함이 동시에 올라왔는데 그 냄새를 맡으면서 저도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장인은 좋은 술을 빚으려면 술 만드는 사람의 마음가짐도 중요해.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면 술도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거든이라고 말씀하시며 마치 생명을 돌보는 듯한 신중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양조학을 배우면서도 이렇게 정이라는 개념을 직접 체감하게 될 줄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보통은 효모가 발효하는 원리와 당도, 산도, 알코올 도수 등 물리화학적인 부분에 집중하잖아요. 그런데 이곳에서의 과정은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마음, 그리고 마을과 지역을 지키는 정신이 술맛에 스며든다는 걸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이런 정성이 있으니 막걸리가 맛뿐만 아니라 특별한 감정을 주는 술이 되는 거구나라고 깨달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장인께서 직접 빚은 막걸리를 한 사발 내어주셨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공손히 받아서 살짝 흔들어 마셨는데 입술 끝에서 퍼지는 부드러운 미감과 속에서 올라오는 구수함이 너무나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아, 이것이 한국의 정이구나라는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이건 단순히 발효주가 아니고 이 사람들의 삶이 담겨있는 술이네라고 생각하면서 이전에 학교 축제에서 시음했던 막걸리와는 또 다른 신선한 충격을 받았지요.
그리고 이틀 뒤 장인은 저희를 인근 마을에 사는 다른 전통주 생산자들에게도 소개해 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복분자주를 직접 담그고 계셨고 또 다른 분은 매실주를 생산하고 계셨습니다. 한국에는 이렇게 각종 과실주가 많아. NDTV에서도 막걸리, 청주, 백세주, 복분자주, 매실주 같은 다양한 한국 술이 소개된 적이 있는데 전 세계가 이제 조금씩 우리 술의 매력을 알아가는 중이야 라고 나영이 차분히 설명해 줬습니다. 실제로 장인들은 우리가 만든 술이 해외로 나갈 거라고 상상은 못했지만 최근 한국 드라마나 K-팝 덕분에 관심을 갖고 찾아오는 외국인들이 많아졌다라고 즐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보며 정말 문화의 힘이 대단하구나라고 다시금 느꼈습니다. 며칠간 강원도에 머무르며 저는 막걸리 빚는 과정을 참관했고 실제로 쌀을 빻고 반죽하는 사소한 일까지 도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술 안에 녹아있는 역사를 이해하게 되었고 동시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술을 어떤 방식으로 즐겨왔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함께 일하는 도중에 장인 어르신이 예전엔 일제강점기의 주세법 때문에 맘껏 술을 빚을 수도 없었고 해방 후 쌀 부족 시대에는 쌀로 술을 빚는 게 사치로 여겨졌어. 그 후로 1980년대부터는 대량 생산되는 소주와 맥주가 술 시장을 장악했지. 그래도 요즘엔 다양한 전통주가 다시 주목받고 있어. 다행이지라고 하시자 한국 술이 그냥 잔에 따르면 되는 간단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여곡절 많은 역사를 품고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저는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보고 놀라고 또 감탄했습니다. 도시에서는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시는 젊은이들이 가득했고 로제의 아파트 노래가 큰 소리로 울려 퍼지며 술게임이 진행되는 장면도 숱하게 목격했습니다. 식당에 가면 건배를 외치는 대신 다양한 한국식 건배사도 있었는데 원샷 이라며 잔을 들이키는 문화가 흥겹고 재미있었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바텐더들과 소믈리에들이 소주는 음식과 잘 어울리는 술이라며 트렌디하게 다루고 있다는 이야기도 다시금 상기되었습니다. 정말 직접 한국에 와서 보니 소주와 막걸리 그리고 다른 전통주들이 단지 술의 영역을 넘어 대중문화와 결합해 글로벌한 인기를 끌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실감났습니다. 방학이 끝날 때쯤 나영은 이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야지? 라고 묻더군요. 저 역시 아쉽지만 학업을 위해 복귀해야 했습니다. 돌아가는 날 공항으로 향하기 전까지의 몇 시간 나영은 저를 위해 서울 도심의 맥주바에 데려갔습니다. 거기서 만난 외국인 친구들이 죄다 한국 소주를 시켜놓고 있었고 어떤 테이블은 소맥을 말면서 흥겹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복귀하며 한국 술은 과거 일제강점기와 시대적 아픔도 있었지만 지금은 정말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아시아 대표 술로 우뚝 서고 있구나. 일본 사케나 중국 백주에 밀린다고 생각했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고 이제 한국 술이 하나의 트렌드이자 문화로 완전히 자리 잡은 거로구나라고 느꼈습니다. 물론 주울링은 끝까지 자존심을 굽히지 않아서 제가 떠나는 날에도 연락 한 번 오지 않았습니다. 학기 중에 그토록 한국 술을 무시하며 중국이 원조라고 큰소리치던 그녀가 한국 술이 과연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지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보았다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그녀를 탓하기보다는 이번 경험을 통해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는지 돌아보니 오히려 기쁘기만 했습니다. 나영과 맺어진 우정도 빼놓을 수 없었고요. 저는 한국에서 체험한 전통 양조와 장인들의 이야기를 학술적인 자료로 정리하기 위해 노트북에 빼곡히 메모해둔 내용을 꺼내 읽으며 공항 대합실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국은 이미 K-팝과 드라마, 영화 덕분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고 이제는 술 문화마저도 큰 관심을 받으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2억 달러를 넘어 95개국으로 퍼져나간 소주의 위상은 그저 일시적인 흐름이 아니라 탄탄한 문화적 기반이 있기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 이면에는 막걸리 장인처럼 오랜 역사와 전통을 고수해온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프리미엄 수제 소주가 등장하고 세계 각국의 주류 전문 매체에서 한국 술을 심층 조명하는 것도 결국 한국 술이 단순한 소비재가 아니라 문화를 담은 매개체임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방학 동안 저는 강원도의 작은 양조장에서 그리고 최첨단 설비를 갖춘 대형 공장에서 또 서울 시내의 수많은 음식점과 술집에서 한국 술이 무엇이고 어떤 의미인지를 온몸으로 체감했습니다. 특히 막걸리를 빚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 술은 단순히 발효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아니라 한국인들의 정과 삶이 들어가 있구나라는 걸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면 양조학과의 친구들과 교수님께 그 배운 점들을 공유하며 더 나은 연구 과제와 프로젝트를 해볼 생각입니다.
이미 저는 마음 한구석에서 부글부글 올라오는 영감을 느끼고 있으니까요. 무엇보다 이번 여정으로 인해 저의 술에 대한 시야가 한층 넓어졌습니다. 예전엔 와인, 맥주, 위스키, 칵테일 정도가 전부라 생각했던 제 좁은 인식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고, 문화란 것은 그렇게 하나의 대중음악이나 한 편의 드라마에서부터 시작되어 사람들의 일상과 식탁 그리고 술잔 속으로 흘러들어가는 거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로제의 아파트가 어디서든 흘러나오고 소맥이 파티의 주인공이 되며 막걸리가 장인의 애정을 담은 술로 해외 애주가들의 가슴을 설레게 한다니 얼마나 놀랍고 멋진 현상인가요? 저는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서도 학교 행사나 친구들 모임에서 한국 술의 매력을 아낌없이 홍보할 작정입니다. 당장 다음 학기에 열릴 세계 술의 밤 행사를 준비하는 동아리 후배들에게 한국의 다양한 전통주를 꼭 소개해봐. 막걸리나 과일 소주 같은 건 아마 손님들이 정말 좋아할 거야 라고 말해줄 예정입니다. 예전에 프랑스 와인을 1등으로 생각했던 저 자신이 이젠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이런 경험을 하게 된 것이 행운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언젠가 시간이 흘러 주울링조차도 고집을 꺾고 한국 술의 매력에 스스로 눈뜰 날이 오길 바랄 뿐입니다. 적어도 이번 일로 한국이 결코 중국의 속국이 아니며 자랑스러운 고유 술 문화가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보여줬다고 믿고 있으니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나요? 저 미셸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의미가 있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